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시 지금 고3 학생 어머니 계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어머니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시 얘기하는 것도 뭐 점수가 이러면 어느 학교까지 가시고 이런 얘기는 드리겠지만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고 정시를 위해서 남아있는 학년 애들을 준비하는 것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3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치고 나서의 상황이 어떤지 미리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학년이 아직 고3이 아니어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는 필드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사실 빅사랑 건데 이걸 보통 언제 보게 되냐면 시험을 치고 지금처럼 원서를 쓰기 전에 보게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학교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는 보통 서울 지역만 보게 되죠. 보시면은 학교가 쭉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왠지 우리 애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커트를 해보시고 막 지우게 돼요. 예술대학교도 되게 많아요. 기독교 뭐 이런 대학교도 있고 이런 걸 다 지우고 나면은 학교가 별로 안 남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한체육대학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체대 지우고 뭐 신학대학교도 꽤 있거든. 신학대 지우고 우리 애가 남자예요. 그럼 여대를 못 가잖아요. 여대를 지우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학교였나? 이런 데를 지우고 그러면 별로 안 나와요. 실제로. 거의 10개에서 20개 내외로 남아요. 남학생들은 보통 15개 정도 남고요. 여학생들은 20개 정도 남거든요. 20개도 마음에 안 드는 학교가 보통 섞여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왠지 서울대는 지금 점수가 안 되니까 빼게 되겠죠. 극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몇 개 빼고 나면은 진짜 우리가 들어본 그런 10개 대학 빼고는 거의 학교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원서 쓰는 거는 10개 대학교 바로 밑에 학교를 많이 써요.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KC 대학교 이런 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술대학교 빼면 몇 개가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워너비 대학교가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아닌 학교로 변하게 돼요. 정시 상황이 원래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립대들이 좀 있고 교육대학교가 있고 뭐 이제 카리스트나 유니스트처럼 공대 위주의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정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응시 인원 이런 거 봐도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거의 70, 60, 지금 거의 50만 명 정도 인원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재수 이상 다 포함한 인원이고요. 작년보다 인원이 살짝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인구랑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뭐 특별히 이걸 보고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수학을 보면은 가형, 나형이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과 시험이고요. 나형은 문과 시험인데 문과가 인원이 거의 2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과를 많이 하는데 저 중에는 이과를 갔다가 수학이 도저히 안 돼서 문과로 돌린 학생들이 많고요. 실제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성적이 그렇게까지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선생님들이 나형으로 돌려서 시험을 치라고 상담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나형을 치게 되면은 어쨌든 등급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이과 공부가 수학 교재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은 수학 3하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번 과정부터. 지금 중3이 고1이 되면 이름이 수학 3, 수학 하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고3, 뭐 고2, 고1 학생들은 수학 1, 2로 시작을 해서 미적원, 확통, 미적투, 기백 이렇게 6권이 이과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수능에서 들어가는 범위는 이과도 3권이고 문과도 3권이에요. 사실 겹치는 게 확통밖에 없어요. 문과는 수투, 미적원, 확통이 수능에 들어가는 거고 이과는 미적투, 확통, 기백 이렇게 뒤에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이과를 가려고 해도 선행을 6번은 다 하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기백까지 진도를 끝내고 들어가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보통 앞에 수학 1, 2, 고1 과정 2권 그리고 미적원 정도 진도를 겨우 빼고 입학을 해요. 보통 이과를 가는 학생들도. 그러면 얘가 미투하고 기백하고 확통을 못 뺐죠. 근데 그거 3권이 수능에 들어가고 앞에 3권은 내신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준비를 하려고 보면 진도를 직전 학기에 빼면서 내신도 대비해야 되고 수능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시간 안에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나형으로 많이 돌려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애들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서울권 안에서 좀 괜찮은 대학들이 가형, 나형 두 개를 거의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이과학과를 지원을 할 때 나형을 응시한 학생들을 지원을 못하게 하거나 지원을 해도 가형에 가산점을 주거나 보통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하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나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그리고 영어는 이제 올해 52만 명 정도고요. 올해 이제 원서를 쓰기 아주 어려운 첫 해예요. 작년 데이터를 보고 똑같이 쓸 수가 없는 해거든요. 저도 매년 원서를 쓰면은 그 온라인에서 모의 지원 같은 걸 요즘 다 해볼 수가 있어요. 돈을 조금만 내면. 근데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가군하고 나군하고 다군에서 어떤 학교를 쓰느냐, 이 학교를 가군에서 꼭 쓸 거면 나군에서는 여기까지 쓰면 같이 위험해지고 이런 조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기계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머님들이 원서를 지금 당장 쓰실 수도 있고 나중에도 본인이 쓰시긴 힘들겠지만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각각 해가지고 세 개가 균형이 안 맞으면 세 개가 다 떨어지거나 아깝게 다 붙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올해는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절대평가로 지금 90점, 80점, 70점으로 커트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의 그 입결은 영어가 100분위까지 반영된 입결이니까 그거를 딱 맞추기가 어렵고 대학들에서 생각보다 영어 비중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거의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비율을 보여드릴게요. 3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인원수대로 이렇게 쭉 정렬을 했는데 요거는 고등학생 어머님들한테는 좀 유용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인원을 잘 확인을 안 하시는데 앞에 국영수 인원은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사탐이나 과탐인원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불리를 예측해서 올해는 경제가 어떻게 나올 거다 이거는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인원이 많으면 어쨌든 등급을 따기가 좀 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원이 적으면 점수 급간사나 이런 게 좀 난이도의 영향도 있고 인원수의 영향도 다소 있어요. 만약에 500명 기준에서 4% 1등급이라고 하면 20명인데 200명 기준이면은 인원이 훨씬 줄어들죠. 8명이니까. 그럼 8등 안에 들기가 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퍼센트는 똑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인원이 많은 게 내가 그 등수 안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선택을 하실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인원이 좀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탐구 과목에서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생윤, 사문, 한지, 세지, 윤사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에요. 보통은 사범대 선생님들이 이제 지리전공 선생님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덕과가 있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아요. 학교에서 전혀 안 배우는 거를 내신은 따로 보고 혼자서 수능 또 따로 준비하려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요. 거의 선생님 수급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연하고 사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는 과목이고 과목이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과목에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고등학교를 이제 점검을 중학생 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하실 때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내신 들어가 있는지까지 보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고수 어머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애가 국어를 잘해가지고 사문하고 윤사나 뭐 생윤 이런 게 잘 맞는 애고 지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3학년 내신 과목이 세지 한지예요. 그럼 얘는 안 맞겠죠. 그런 거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좀 잘하는 경우에는 좀 특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탐은 이제 원투 과목으로 8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보시면 2018년하고 2017년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 이건 좀 그래프가 의미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인원이 조금씩 올해가 줄어든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경향인데 좀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2017년도에서 생투 보시면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생투를 보시면 10,000명이에요. 정확히 절반이 줄었어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 서울대가 투 과목을 필수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원하고 생투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생원 생투는 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 과목 하나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게 서울대 입시인데, 그럼 이제 투 과목 선택자 인원을 보면은 극상위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의대라고 해서 다 투 과목을 필수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만 지정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를 지원하고 싶은 애들이 의대를 지원하는 게 겹쳐요. 자, 그러면 투 과목이 등급 나오기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죠. 지금 보시면 15만 대 만이에요. 그렇죠. 10배 차이가 나요. 거의. 제일 많은 과목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지학이 압도적으로 원투 다 1등.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화원하고 세원이 원래는 이제 생물이랑 화학이 원투 조합이 가장 많은 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계속 생투가 1위를 달렸던 이유가 인원이 많아서인데 이제 그게 지원으로 지금 넘어가서 거의 역전을 해버렸거든요. 되게 차이가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지원이 많다고는 해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기현상이 발생을 한 게 생투에서 1타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과목이 수강생이 뭐 10반이 개설했다면 5반, 4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 전에 이미 저 인원이 나오기 전에 학원에서 애들이 수강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목을 안 배우니까 당연히 듣질 않는 거죠. 그게 뭐 강남도 쫙 계속 그런 현상이어가지고 올해 지원이 더 많겠다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서울대를 합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운이 따를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없는, 예를 들면은 투과목 선택자가 되게 적으면요 시험을 만약에 서울 지원을 선택을 했어요. 걔가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래도 서울대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생투나 지투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등급이 아주 안 좋진 않았고 한 2등급선까지 어떻게 갔다, 아니면 1등급 커트까지 갔다, 그러면은 경쟁 자체에서 투 지원자가 아예 인원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서울대를 가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망치지 않으면. 근데 망칠 확률도 동시에 엄청 높아져요. 리스크도 올라가고 합격도 훨씬 더 좋게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는 사실 수능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보냈으면 내신이 아주 잘 나오니까 수시, 정시를 둘 다 노리는데, 만약에 수시가 쉽지 않다,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다, 그럼 정시를 가야 되니까 수능은 사실 오래 준비하면 성적이 웬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투를 해요. 제가 했던 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투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1년 내내 고민했어요. 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포기할까요? 괜히 투 잡고 있다가 아무데도 못 가면 어떡하죠? 왜냐면 정말 3개만 틀리면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이 없어요. 진짜 되게 전국에서 그 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풀어도 시간이 모자르게 과탐이 나와요. 시간이 정말 찍어야 돼요. 한 문제 무조건. 뭐 코드 문제가 나오면 이거 조합했는데 안 되면 그냥 그거 못 푸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세원도 유전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올림피아드를 화학을 했던 애들도 화투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3,000명. 올림피아드 출신도 화투를 안 하고 그냥 생투나 지투를 하고 화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조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1등급만 거의 고민은 5등급은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올해 지금 제가 애들 다 그냥 투과목을 끝까지 시켰는데 다행히 걔네들 다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다 1, 2등급이 나왔는데 나머지 과목을 잘 봤기 때문에 투과목 선택자가 저렇게 적으면 서울대 지원 인원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좀 돼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뒤따랐어요. 그 고난과 고뇌 끝에 그냥 끝까지 한 건데 다행히 2등급 이하에는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과탐에서는 생물이랑 화학이랑 지학은 다 많이 보고 물원하고 물투 인원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물 원 정도는 볼만해요. 아이가 물리를 잘하면.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사실 그냥 보셔도 100점 만점에 94점, 89점, 82점 그러면 딱 느낌 빠 보냐? 오지 않아요. 512 어머님들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수능에서 나오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커트가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고1, 모의고사 커트보다 항상 더 높아요. 거의.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왜 수능을 잘 봤다는 애들보다 잘했는데 수능을 망쳤다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냐 하면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어요. 제가 뒤에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지금 원점수 다 똑같은데요. 그렇게 어려웠다고 해도 2개 틀려야 1등급이고 3개 틀리면 2등급, 4개 틀리면 3등급이에요. 근데 수학시험이 30문제잖아요.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주관식에 항상 2문제가 나와요. 29번, 30번 문제가 대부분 어렵고 29번이 좀 쉬우면 28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2개는 거의 어렵게 나와요. 그 어렵다는 게 기출이랑 심화 문제집을 거의 다 풀고 웬만한 문제를 별로 틀리지 않은 수준이 돼도 어려워요. 그 정도는 2개는 분명히 어렵게 나오고 객관식에서도 21번이 확정적으로 어렵게 나오고요. 20번이나 19번이나 18번이나 또는 다른 문항에서 어렵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측되는 번호 말고도 앞에 10번대에서 굉장히 어렵게 안 풀리는 문제가 2-3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풀 때 힘들었었던 수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는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쵸. 3등급 커트는 오히려 지금 가형은 1점이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시험을 딱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네. 대학생들도 시험 많이 보고 선생님들도 심지어 보시고 의대 가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양대 논술은 다 선생님들이 네. 하면서도 저 이번에 한양대 논술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런 수강을 되는 이제 학부예요. 학부. 그러니까 최저 전형이 없는 전형들은 이제 그런 게 높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수학이 뭐 수능이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고등학생들 엄마가 들으면 웃기죠. 쉽게 뭐가 쉬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 보는 중학생,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어는 뭐 아시죠? 90점, 80점, 70점 기준인데 그렇다고 난이도가 되게 쉬우냐 그렇진 않고요.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고 그렇다고 되게 쉽게도 안 나와서 작년하고 비율을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1등급이 10% 가까이 나왔잖아요. 원래 1등급 커트는 4%거든요. 작년에 7.8%까지 동점자가 있어서 나왔는데 뭐 2등급, 3등급 선까지는 무난하게 잘 맞췄고 작년보다는 어쨌든 영어를 극도로 잘했던 애들은 좀 손해고요. 영어를 무난하게 잘해서 1등급에서 100점까지는 안 나오고 92, 90점 나왔던 애들은 올해 자기 시험 운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게 천운이에요. 그때 입시가 그렇게 바뀔지는 모르고 얘가 국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는 무난하게 잘해요. 그럼 얘는 입시 운이 열리네. 올해 같은 때 시험을 보면.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영어 등급이 제일 좋고 국어 수학이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원서를 쓸 때 많은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시키시고요. 국어 수학을 많이 시키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수험생이 아닌 학생들은 사회탐구 보시면 1등급 커트 50, 50, 47, 50 보이시죠? 쉬워서 그런 거 같죠? 안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지진 때문에 더 오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사탕만 해가지고. 네, 그때 다 탐구가 먹으라거든요. 집중해서 막 10시간씩 이제 막 학교 안 가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로 거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2등급 47, 47, 43, 46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 틀리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개 틀리면 확정 2등급 또는 재수 없으면 3등급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다 어려웠는데도 나온 걸 보고 다 충격을 받는 거죠. 43점이라고 해도 46점이면 2점짜리 2개를 틀려야 돼요. 그럼 사실 어려운 건 3점짜리거든요. 그러면 2개 틀린 애들은 2등급이 안 나오죠. 세계지리 같은 경우 3등급이 나와요. 2개 틀리면. 생윤도 마찬가지. 44점이 지금 3등급 커트잖아요. 좀 심각하죠. 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애들이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책도 부지런히 익히시고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내신 이런 거 할 때 뭐 윤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동양윤리가 나오면 동양윤리에 대한 책도 좀 읽으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과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수능을 보면서 수능을 더 잘 보는 애랑 수능을 좀 망치는 애랑 이렇게 쫙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확실한 게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잘할 수도 있어요. 애가 똑똑한데 중간에 탱자탱자 좀 놀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좀 해요. 분명히 이렇게 공부를 안 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서 성적이 중간중간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을 걔네들이 잘 볼 확률이 좀 낮아요. 왜냐하면 항상 잘하는 걸 유지했던 애들은 거의 신적이 없죠. 늘 잘하는 거에 만점에 가까운 노력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쓸데없는 공부까지가 거의 포함되는 성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얘는 편차가 없는 거죠. 이번 시험에 선생님이 이상하게 냈을 수 있잖아요. 교과서에 낸다고 해놓고서는 막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다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반 선생님이 막 자기 반은 안 가르쳐 준 건데 근데 걔도 그때도 잘 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런 변수까지 포함한 쓰잘데기 없는 공부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편차가 거의 없이 모의고사 공부할 때 사회학 같은 거 공부하고 중간에 모의고사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기본으로 풀어도 40몇 점이 나와요. 50점 중에. 상식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와도 망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고3이 아니시면 내신을 하거나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하실 때 마지막 그 등급을 가르는 게 정말 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고 점수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저기서 하나만 3등급이나 4등급이 뜨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3개를 틀렸고 4등급이 뜰 수도 있어요, 사회가. 그럼 그거 한 과목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가 잘못을 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50, 46, 50, 50. 심지어는 경제가 2등급이 올해 없어요. 1 아니면 3이에요. 난이도 실패긴 해요. 근데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 대부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원래 수학 싫어하는 애들은 경제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과에서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다 차상위권이죠. 그러니까 경제는 다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과목 좋아하는 애들.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어에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자기가 경제를 사회에서 내신으로 봐요. 근데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경제를 할 때 내신할 때 좀 깊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어떤 걸 좀 더 뭐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더 찾아서 받거나 그러면은 국어 시험에서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게 경제 지문이 나오면 그걸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건 쓸데없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가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딱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다른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좀 간과하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자동으로 되게 할지 고민해보세요. 그런 거는 사교육 선택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통사는 뭐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과탐을 보시면 4탐 정도는 아닌데 45, 47, 45, 46 1등급 지금 커트예요. 원과목이. 근데 2등급 커트가 다 40점 초반이에요. 3등급도 보면은 거의 40점이라고 보시면 39, 40, 39, 36이다. 지원이 좀 어렵긴 했어요. 3등급 커트가. 왜냐면 지원을 선택하는 애가 극상위권도 있는데 쉬울 것 같아서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2, 3등급에서 극상위권이 커요. 원래 그래요. 과목 특성이. 그래서 보통 과탐은 한 개까지 틀리면 거의 1등급이 나와요. 과탐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시험은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언제 하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고1, 2 같은 경우에 중3 때까지 수학하고 국어, 영어 하면서 과학까지 다 하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신을 하기 전에 방학 때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때 원과목은 보통 내신 과목에서 4과목 다 시험을 보거든요. 보통은 물화생지 1을 1학년 때 한 과목 쪼개서 보거나 아니면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으로 나눠서 전체를 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 전 겨울이니까 보통 1학년 겨울방학 때 과학을 많이 처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3이라면 그 전에 이제 고1 때 들어가는 공통과학을 좀 하시고 물원 하원 정도를 전체를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신에서는 다 보게 돼 있어요. 수능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4과목을 겨울방학 직전에 처음 봐야 되면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학도 2과목이 들어가요. 고2 때부터. 그러면 수학 2과목을 국어, 영어, 내신도 해야 되죠. 과탐이 4과목이 들어가는데 수학 선행이 덜 돼 있어서 밑으로 200도 빼야 돼요. 그게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어렸을 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1 겨울방학 때 해도 힘들어요. 여름방학 때는 거의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1학년 2학기 수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덜한 거를 하기가 시간이 자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 뺄 때도 중3이나 중2 때 하면은 그래도 2달 동안 한 거 뺄 수 있는데 그때 하면은 2주 동안 한 거 빼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안 좋아요. 조금 당겨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진도는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잘 못해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못하면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더 여러 번 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때 딱 뺐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내신을 봐요. 그러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게 훨씬 안 좋죠. 보시면 다른 과목도 찌과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1,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커트가 11%잖아요. 그럼 11%까지 전 과목을 다 맞출 수 있으면 인서울을 겨우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커트가 11%고 이과는 한 15% 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 과목이 다 2등급 커트 정도의 생각을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42, 45, 44, 44죠? 두 문제 틀린 거잖아요. 커트하면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 과목을 다 2개씩만 틀리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상. 세상은 못 가요. 스카이는 극상이에요. 1%이네. 그러면 10개 대학 중에서 문과에서 스카이를 빼면 서강대, 성대가 있는데 문과는 서강대, 성대가 한 1.5% 이내거든요. 그럼 사실 문과에서 서서는 그냥 세상은 극상의 대학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아이들이 써요.
그러니까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세 개 틀리면 서울대를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를 써요. 정시를 쓸 때 분이 다르기 때문에. 연고대를 동시에는 못 써요.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가 우리가 시험을 잘했어요. 연달아 고대를 원서를 다 썼대요. 정시를. 거짓말인 거죠. 쓸 수 없죠. 네. 알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원서를 쓰실 때 이제 서울대를 확정으로 붙을 것 같다. 그런 애들만 연고대 중에 하나를 써요. 왜냐면 다군에 쓸 학교가 없어요. 다군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중앙대 정도인데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거든요. 왜냐하면 쓸 학교가 아예 없어요. 제일 좋은 학교가 중앙대이기 때문에. 그럼 중대 경영이나 뭐 공공인재나 이렇게 신방이나 쌩과들은 100대 1이다. 붙질 않아요. 아무리 돌아도 안 붙어요. 왜냐하면 운이 없어서 서울대나 연고대 중에가 탈락이 된 애들은 중앙대를 걸어놓고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안 빠져요. 학교를 안 나가는 애들은 있지만 입학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학기가 돌아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군은 버리는 운이에요. 극상위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누가 올해 내가 시험을 3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연고대는 가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4개인가 5개를 틀렸어요. 5개 틀린 과목이 타격 있는 과목이에요. 영어가 아니라 국어에서 4개를 틀렸어요. 국어 3개 틀리면은 2등급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럼 연고대는 쓸 수가 없거든요. 국어 3개만 틀려도. 근데 얘가 연고대가 또 가고 싶으면 서울대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서성 중에 하나를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떨어지거나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에서 서성까지는 그냥 스카이랑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게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과에서는 이제 스카이까지가 1% 정도인데 한양대가 있고 이제 밑에 뭐 성대, 서강대가 있는데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한양대도 연고대까지가 1%면 한양대는 한 3%만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과가 훨씬 여유가 있죠. 그리고 서강대나 성대는 훨씬 더 낮아요. 한 5%, 6%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중앙대, 경희대 그 밑에 학교들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건대도 있고 동대도 있고 학교가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2등급 카트까지 되면은 인서울은 편안하게 웬만하면 해요. 전 과목이 다 2등급 카트예요. 하나가 3이 떠도 2등급에서 하나가 5%면 평균은 10%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과는 10개 대학까지 끊어도 4% 정도예요. 1등급 커트예요. 등급 차이가 1등급 커트냐 2등급 커트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경희대 같은 데를 써도 한 4%는 돼야지. 근데 이제 애들이 재수를 할 때 마지막으로 걸어놓는 학교가 문과에서는 거의 경희대 정도거든요. 경희대 밑에가 여자애들은 숙대고 남자애들은 건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맞이 버전이에요. 세상위권들 입장에서. 그럼 경희대를 걸려면 전 과목이 1등급 커트에는 가까워야 되는 거죠.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는 뭐 스카이 가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학교 가겠다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거의 갔다고 보시면 돼요. 정신과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를 누리시는 게 맞아요. 학교를 아직 안 간 중학생이면 반드시 학교를 조정을 해서 가시고요. 고등학교로 가실 때. 제일 좋은 학교는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예요. 다른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내신이 안 나오는 학교. 같은 말이에요. 애들이 열심히 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잘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는 맞춰서 가시는 게 가까운 데로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생활도 적게 들고 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분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수시가 아니면 정시로 가면은 재수생, 상수생이랑 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나이보다 조금 더 빠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애가 이런 걸 이해하면 학업 능력이랑 상관없이 걔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 못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거 입시를 한번 쫙 겪고 나면 재수생 학생들이 왜 이러냐면 겪고 나면 이게 뭔지 그림이 딱 보이니까 최소한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아요. 이기기가 힘들죠. 그리고 다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는 게 원래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재학생들은 웬만하면 수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내신이 안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준비를 안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도 좋은 학교를 들어가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전형 일정 이런 거는 뭐 올해 한 주 늦춰져서 보통은 크리스마스 때 원서를 써요. 정시원서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고 싶으면 수능 잘 봐야죠. 맨날 얘기를 해요. 카톡에 좀 올릴 수 있으시게.
엄마 고기도 좀 사고 보면은 이제 올해는 1월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여행이고 뭐고 못 가요. 수능 끝나도 논술이 뒤에 쫙 있고 크리스마스 때 원서를 쓰니까 이제 초상집이죠. 원서 쓸 때 그때 이거 처음 보거든요. 그럼 이제 갈 학교가 없는 거죠. 원서를 쓸 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좋은 애들은 이제 행복한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거죠. 이걸 좀 보시면 올해 가나다군 이런 거는 이제 군별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원서를 정시는 쓸 수가 있고 수시는 합쳐서 6개를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정시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군이 분할이 되어 있으면 뭐 중앙대를 가군에 쓰고 다군에도 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군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는 그 군에만 써야 되니까 원서를 쓰실 때 얘가 점수가 조합이 가장 잘 맞고 수학을 잘 봤는데 수학을 많이 반영하거나 그래서 그 학교가 점수가 잘 맞으면 그 학교 하나를 그 군에 먼저 딱 고정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군이 조정이 되는 학교를 원래 써요. 근데 학교들도 그걸 다 생각해서 군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받는 게 학교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 못 와요.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홍보 담당자는 원서를 많이 내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척도예요. 그럼 들어오기 쉽다고 해야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회사 설명회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설명하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잖아요. 그럼 인사 담당자는 원서를 많이 써야지 그 사람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오기 쉽다고 얘기해요. 이런 애도 우리 학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 하나고요. 3,000명은 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절대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대학 설명회 듣고 마음 부풀어서 오면 이제 저한테 얘기 들으면 찬물이 끼얹혀지면서 다시 공부를 해요. 보시면 군이 서울대랑 연고대 군이 나눠져 있고요. 서강대가 가군 같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 서울대랑 서강대가 겹치다. 그럼 서울대랑 서강대는 보통 하나 선택을 하니까 연고대를 꼭 가고 싶다.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연고대를 쓰고 근데 이거 확정은 아니잖아요. 점수 남지가 않으니까. 그럼 가군은 서강대를 쓰게 돼요. 그럼 서강대가 보통은 합격이 되고 연고대가 안 되거나 사실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고대 점수가 아슬아슬하면 서강대도 거의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서강대는 그래서 낮은 거에 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서강을 좀 낮춰 쓰시는 게 팁이에요. 잘 안 붙어요. 왜냐하면 연고대 쓰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연고대 쓰는 애가 서강대가 점수가 연고대 점수가 자신이 있으면 서강대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붙으니까 좋은 과를 써요. 그럼 얘가 빠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쓰실 때 하위권과도 안 좋고 최상위권과도 안 좋고 중간과가 제일 좋아요. 제일 안 빠지는,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연대랑 한양대랑 이런 학교들은 지금 연대 같은 경우도 나군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은 정시는 거의 수능 위주예요. 내신은 거의 비중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정시 비율이 전체 비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인원이 되게 적거든요. 이건 제가 대선 거를 지금 복사를 한 건데 연말에 한 10만 원 정도 되게 의미 있게 쓰시는 방법은 저 대성 관계자 아닌데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성 자료가 제일 좋거든요. 두꺼운 거 나와요. 서점에 가면은 정시 자료집이라고 나와요. 이만한 전화번호 같은 거. 그거를 사가지고 고등학생이라면 제가 뒤에서 적어놨는데 지금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원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점수 등급 말고 그 모의고사 원점수를 가지고 얘네 퍼센트랑 맞춰요. 원서를 한번 써보면 필름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가끔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진학사나 UA나 이런 데 가입하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수시로 가야겠다. 내신은 소홀히 하지 않겠죠. 그걸 중3을 못 알아듣고요. 고1 중간고사 딱 끝나고 하실 때 5월달에 가정에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반영 비율이 충격적이에요. 영어가 거의 안 들어가요. 보시죠. 영탐 합쳐서 26.7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서울대도? 서울대가 그 점수를 깎는 걸로 가거든요. 몇 점까지는 몇 점, 마이너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만 하셔도 돼요. 이제 웬만큼 잘하면 못하면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중단하실 거면 지금 고3 애들이 1년간 봤던 모의고사 있죠. 그거를 봐서 시간 딱 맞춰서 풀었는데 계속 95점 이상이 나온다. 97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약하게만 학원을 그냥 보내세요. 차라리 안 하거든요. 영어 잘하면. 저도 별로 많이 안 시켜요. 잘하는 애들은. 근데 그것만 다니면 유지가 되게 독해도 좀 외우게 하고 독해도 그렇게만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국어 수학에다 탐구를 하시면 돼요. 비중이 분석을 여기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 분석을 해보면
최상위권, 극상위권으로 갈수록 영어 비중이 줄어들고요. 반영 비율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내려오면은 반영 비율이 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스카이를 쓰는 애들은 영어를 못하는 애들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를 더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대학이 보통 전형을 굉장히 미리 공지하지 않아요. 수시 말고 정시는. 왜냐면 자기들이 수능 그걸 보고요. 종합적으로 봐요, 의외로. 그러니까 표준 변환 점수만 본다, 100분위만 본다 이게 아니라 혼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올해 똑똑한 애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올해가 수학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수학 100점은 올해 진짜 수학 잘하는 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여버리면 더 똑똑한 애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그런 계산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애가 원래 이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수학 비중이 너무 높은데 수학을 못 보면 그 학교는 영원히 우리랑 운이 없는 학교예요. 그냥 반영 비율에 무조건 맞춰서 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시는. 그러니까 수학 지금 보시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28.6, 28.6, 28.0 국영수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럼 애매하게 등급이 비슷하게 나오는 이 학교가 무조건 유리하고 자기 서울시립대가 싫고 자기 중앙대가 더 좋아요. 그래도 자기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학교는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반영 비율에 의해서 대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런 거는 결정할 수 없어요. 거의 1%라도 거의 맞춰서 쓰시는 게 맞아요. 조합으로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 서울대 국어수학 합친 몇 프로죠? 73.3%예요. 많이 들어가죠? 고대 볼까요? 70%. 그리고 서강대 더 심하죠? 수학 진짜 많이 들어가죠? 합친 몇 프로인지 한번 보세요. 성균관대 국수 합친 80%예요. 심하죠? 사회보다 과학보다 영어가 더 안 중요해요. 훨씬 안 중요해요. 영어쌤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연대 마찬가지죠. 66.6%. 근데 이과는 통보 되게 높죠 지금 과학. 수가를 66.6% 봐요. 올해 국어를 조금 본 이과 애들은 연대를 더 많이 써요. 작년까지는 연고대가 반영 비율이 동일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판도가 좀 달랐을 거예요. 반영 영역에 따라서. 한양대 보시면 333 영어 10%. 그렇죠. 수학과학 70%. 그러니까 거의 국어 망치는 이과 애들은 올해도 한양대로 몰리죠. 수가 위주로 70%를 뽑으니까. 다 고1, 2 이하 어머님이신가요? 거의.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수능 원서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대성이나 메가보다 더 잘하지 않아요. 거기가 자료가 더 많아요. 저는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 주세요. 보시면 등급 컷이 고1하고 고2 때 보면 지금 이게 올해 거거든요. 대수능 컷이 지금 빨간색 글씨고요. 옆에 보면은 모의고사 점수 등급이에요. 보시면 차이가 1등급에서도 4점 차이 나고요. 국어만 봐도 2등급에서 6점 가까이 차이 나죠. 3등급은 10점 차이 나죠. 네. 근데 대수능이 더 쉬워서 커트가 높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는 고1, 2 모의고사의 난이도보다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요. 고3 거라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냥 더 어려워요. 걔네들이 고1 때도 시험을 봤잖아요. 그때 어렵다고 느끼는 강도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수능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애들 느끼면은 자기가 거의 국어는 1, 아주 못 보면 2, 수학도 거의 1, 정말 전체에서 한 번 2등급. 근데 수능 가면 2, 3 이렇게 따요. 그냥 원점이 그러니까 저는 그 등급 안 봐요. 고1, 2 성적표를 볼 때 등급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원점수만 보시는 거예요. 100점 맞아서 몇 점인지. 그냥 100점에 가깝지 않으면 수능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걔는 수능 등급 1등급 받을 정도로 잘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 보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첫 상담할 때도 모의고사 성적 여쭤보면은 국어는 1등급 거의 나오고요. 원점수 몇 점에 딱 바로 물어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89점으로 2등급 나와도 수능 가면 4등급 나와요. 3등급. 더 떨어져요. 거의. 그리고 중간에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별로. 그걸로 거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죠. 근데 수학은 더 심해요. 수학 보시면 지금 가형 대수능이 92, 88, 84점이죠. 근데 보시면 고1 거 77점, 고2 88점이에요.
몇 점 차이 나죠? 3등급은 20점 넘게 차이 나고요. 2등급도 20점 차이 나고요. 1등급도 차이 많이 나죠. 거의 15점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2, 3등급이 나오면 수능 때는 4,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 때 더 떨어진다는 거는 이걸 의미해요. 얘가 원점수가 더 똑같이 있다가 수능 때만 점수를 못 받아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등급 상관이 없어요. 원점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10년치 다 분석해 보셔도 똑같아요. 92점까지 1등급 커트예요. 시험이 쉬우면 94점에서 5점까지 가요. 최근 몇 년 전에 100점인 적도 있었죠. 애들이 다 그래요. 시험이 정말 쉽기는 했는데요. 100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커트가.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이었어요. 거의.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되게 어려운데 항상 1등급은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30번이나 29번 중에 하나를 풀고요. 21번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야 돼요. 모의고사 대충 아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30번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9, 30번을 두 개 다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28, 29, 30번 세 개 중에 두 개는 어려우니까 두 개를 못 풀어요. 주관식을. 21번 찍어서 맞으면 1등급 커트가 나와요. 다 풀어. 근데 21번도 찍진 않았다. 찍은 게 틀렸다. 그리고 얘 틀렸다. 얘네 두 개 틀렸다. 그러면은 2등급이에요. 90점 이하로 1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90점 넘어야 돼요. 90점 넘으려면은 마이너스 2개까지만 90점. 그렇다고 2점짜리나 3점짜리 얘가 두 개나 틀리진 않거든요. 4점짜리를 보통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잡으실 때 얘가 지금 풀고 있는 교재가 있잖아요. 수학 교재를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수능 범위일 수 있죠. 만약에 얘가 문과를 갈 건데 지금 고2를 올라가면 수투는 벌써 수능 범위가 내신에서 끝났죠. 그리고 미적원하고 학통이 2학년, 3학년 내신으로 남아있는데 그건 수능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범위죠. 그럼 얘가 풀고 있는 교재의 수준이 어떤지 꼭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기본서만 풀고 있다. 내신을 할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재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 그걸 풀 시간이 없어요. 그 언제 풀어요, 그걸? 방학 때 잠만 자고 계속 그걸 해서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공부법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 뭐 하여튼 똑같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문과도 마찬가지죠. 고2 점수하고 지금 고3 커트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이과가 항상 3등급 커트가 더 높아요. 문과랑 비교해서 보면 1등급 커트는 항상 92점으로 동일한데 2등급하고 3등급 커트가 문과가 살짝 더 낮은 경향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점수가 20점 가까이 차이 나니까 고1, 2등급은 잊어버리시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거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법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고1이나 고2거나 아니면 중학교 2, 3학년이거나 중1인데 잘해도 다 해당이 돼요. 기출문제집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머님들이 수능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력고사를 본 사람한테 수능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애들도 수능 공부를 처음 하죠. 제가 고1 상담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는데 고1 애들 중에서도 너 국어는 그러면 기출 수능용으로 나온 교재를 몇 번 정도 풀었니?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풀기 진짜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해도 돼요. 지금이 12월이지만 고등학교 딱 들어오기 전에 수학하기 바빴잖아요. 들어오니까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내요. 국어를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걸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제 내신이 시작이 돼요. 3월, 4월 내신 대비를 하죠. 1학기 중간고사. 5월달에 끝나니까 수행평가가 쏟아져요. 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시험 끝났으니까 1, 2주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쉬다 보니까 5월 말이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6월달부터 또 기말고사 준비가 들어가요. 6월, 7월을 보내요. 그럼 좀 있으면 방학을 하네요. 방학 때 뭐 해요? 수학 다 끝내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럼 또 진도를 나가요. 그걸 조금 풀겠죠? 근데 얼마나 풀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다 끝내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남들은 영어가 지금 쉬워가지고 90점이면 다 1등급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나는 중학교 때도 단어를 외우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고 지금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렇다고 문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도 독해는 틀려요. 그럼 영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국어가 밀려요. 해도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나 과학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수학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고1 겨울방학이 와요. 진도만 하고 있겠죠. 일단 고1 겨울방학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 진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중3 때까지 끝내야 되는데 1년 뒤에 이제 다시 끝내는 거예요. 중간에 할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 때 2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도를 뺄 수는 없잖아요. 수학을 그 심화를 해야 되잖아요. 했던 교재 복습하고 내신 대비를 심화를 해야 되는데 기백을 빼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는 진도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메모하셔도 돼요. 고등학생이면 진도를 빼는 거는 학기 중에는 딱 2주씩밖에 없어요.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면 어린이날쯤 돼요. 어린이날이 진도를 빼는 때예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승의 날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5월 10월이 지나면 진도는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때까지 국어, 영어도 수능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어요. 내신 말고. 2주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통 시험 끝나고 3일은 너무 당당하게 쉬고요. 나머지 4일은 당연히 쉬어야 된다고 해서 쉬어요. 큰 소리 치진 않지만 그냥 쉬고 있죠. 자동으로. 일주일은 그냥 쉬는 거 무조건. 그 다음 주는 살짝 눈치를 보면서 거의 100% 쉬죠. 2주를 그렇게 보내요. 그 3주 때부터는 조금 해요. 조금. 진도가 좀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을 세게 보내지 않고 그냥 놀진 않지만 공부도 별로 안 하는 50%도 할까 말까? 3주가 지났잖아요. 마지막 주 되면 이제 조금 해요. 그럼 또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 끝나고 2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진도가 덜 끝나 있는 애들은 그 앞에 2주 동안 진도를 빼시는 거고 나머지 2주 동안은 국어, 영어를 쪼개서 러프하게 4주 동안 조금씩은 하고 해야지 기출교재 풀어도 방학 때 한 권을 끝내려고 했는데 3분의 2밖에 못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3분의 1을 그 2주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안 하면 저게 1년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스트레스를 쫙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가둬놓고 한 7일 동안 시키시는 게 더 빨라요. 정말로. 저거를 스톱하면 6개월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내신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는 중1이에요. 왠지 아시죠? 자유없기 때문에. 저는 중1을 제일 사랑해요. 그때 고3 거까지 거의 진짜 몰아쳐서 다 웬만하면 다 해요. 좀 잘하는. 내신이 없잖아요. 중2 때부터는 아무리 중학생이라 해도 내신을 접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걸 접고 하는 게 버릇이 되면 수능하고 내신을 동시에 준비를 못해요. 수행평가 때문에 수능은 접는 거고 뭐 하나를 접어야지 수능은 능력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울대도 전과목을 보는 이유가 기가랑 도덕을 잘하는 애까지 뽑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거죠. 다른 게 다 끝나서 시간 관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 출판사를 그냥 하나를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해도 아무것도 저에게 주지 않네요. 제가 맨날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있고 이제 미래로라고 또 다른 시리즈도 있고 되게 많아요. 기출 시리즈가 시뮬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연도별로 달별로 나오는 교재들도 있고 되게 구성이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출판 시장은 초등 시장이 아니면 그냥 고등학생 시장은 기출하고 EBS 시장밖에 거의 없어요. 예. 그 중학생처럼 잡서 같은 거는 내신용으로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고 중학생들은 이제 중학생들이 사실 풀어요. 교재들이 고등학교 교재를. 그래서 보시면 1학년 2권, 2학년 2권, 3학년 3권,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총 9권이죠. 네. 근데 2권을 빼고 7권을 끝내고 들어가시면 제일 좋아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쉽지는 않은데 늦어도 고1 겨울방학 때까지 하시면 제일 좋고요. 도저히 못했다. 그러면은 고2 여름방학 때까지 하셔야 돼요. 고2 겨울 때는 안 돼요. 그 전에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고2 겨울이 있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독방에 들어가서 거의 감옥처럼 밥만 먹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교재당 한 500문제 정도 되는데 500문제 푸는데 그냥 푸는 것만 하면 10시간이면 돼요. 최대 12시간. 그러면은 4시간씩 3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6개월 동안 안 끝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전체 교재를 끝내보면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꼼꼼하게 안 될 것 같지만 천천히 푼다고 꼼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풀고 쉬는 거예요. 기간만 긴 거지. 그렇죠? 만약 수업을 주 5회를 할 수도 있고 주 1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 1회를 하면 더 꼼꼼하게 될 것 같지만 주 1회 하고 6일 동안 쉬고 그 다음 주에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한다고 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몰아서 하는 게 더 잘 돼요.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운동, 반지, 요리 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의 그 기능적인 거랑 차이가 없어요. 수영 대회가 있는데
이런 식이 갖고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지금 거의 대회 준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진도가 늦거나 밀려 있거나 그럼 몰아서 그냥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몰입교육. 영어도 어렸을 때 몰아서 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까지 울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언젠가는 그런 기간도 없고 꾸준히도 안 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순서대로 그냥 하세요. 고1 거가 보통 2권인데 자릿소리 같은 경우는 기본편이라고 해서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념어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문학 위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개념이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럼 이거 2권을 싹 다 풀어보면 소위 말하는 각이 나와요. 수능을 안 본 애들도 아 나중에 고등학교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가 잡히죠. 그러면 학원을 선택할 때도 엄마 내가 이 학원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나오나 봐가 지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그냥 수험 생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비교하면 솔직히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면 이제 난이도가 고1 거하고 고2 거, 고3 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거 난이도 올라가는 것도 지금 고1 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더 어렵대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막상 풀어보는 거랑 달라요. 고1 거 다 풀고 오답률이 한 10% 정도 나왔는데 그걸 다 처리를 하고 고2 거를 푸니까 똑같이 10%가 나와요. 그럼 얘는 난이도에 어느 정도 적응한 거예요. 왜냐면 더 어려운 거를 똑같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더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10% 틀렸는데 고2 거는 이걸 꼼꼼하게 하고 잘 작품을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고전 시가도 한번 다시 받고 문법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어문 규정을 새로 봤어요. 그렇게 하고 고2 거를 풀면 내용은 똑같고요.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선지의 차이예요.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져요. 어렵게 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으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한 2개 정도 헷갈리고 요 정도로 보통 선지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답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은 게 4개가 있으면 그건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는 거의 어휘에서 갈려요. 수학처럼 1이냐, 1.1이냐로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을 할 때도 이 느낌이 정말 슬픈 느낌인 건지 아니면 적당히 슬픈 느낌인 건지를 고르는 건데 그거를 감각적으로 아는 애들은 언어 감각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작품도 많이 읽었을 거고 예를 들면 우리는 엄마 이 노래 들었는데 되게 슬프더라. 얘는 안 슬플 수 있잖아요. 왜? 귀뚜라미 울음이 왜 구슬퍼? 귀뚜라미 귀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없는 거는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이 해서 이런 거는 구슬픈 느낌인 거야 라고 해야지 답이 맞을 거 아니에요. 사실 수능을 풀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전체를 한번 해보면. 근데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꼭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파트별로 수업을 다 하고 문제를 풀면 또 한 번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늦어요. 제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선생 입장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을 걱정하지 않거든요. 얘가 진도가 수학이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국어 수업을 나가는 선생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이 돼요. 근데 전체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이걸 해보니까 내가 국어를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야지 그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그건 가장 간단한 법은 한 번 다 풀어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며칠이면 돼요. 와장창 틀리는 느낌이 와요. 아,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3 거 푸니까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학원에서 맨날 외우려고 하는 단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그걸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하라고 안 해도 그게 걱정이 되면 다른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고1이든 고2든 중3이든 중2든 저 7권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는 각자 달라요. 그거는 그거에 맞는 학원을 보내실 수도 있고 자습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근데 국어 영어는 단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학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그냥 끼워 넣어야 돼요. 수학을 70% 정도로 잡은 상태에서 사이드로 가는 거지 국어를 메인으로 간다. 그거는 힘들어요. 수학을 잘해도 국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시간 비중이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원래부터 잘하거나 아니면 국어할 시간을 최대한 남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됐고 그럼 국어를 더 할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할 시간이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맞으실 거예요. 당연해요. 제가 예체능애를 1년밖에 안 나온 애를 받아도 그거를 많이 시킬 수는 없어요. 점수가 효율이 떨어져요. 사탐시키는 게 대단하죠. 그렇지. 이걸 보세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고1, 2, 3 한 권씩 있고요. 그리고 어법이 기본편, 실전편 해가지고 조금 쉬운 거 좀 어려운 거 한 5권 정도 푸시면 거의 끝나고 뒤에 2권은 고1, 고2, 고2, 고3 모음집이에요. 이런 거는 여기 말고도 시뮬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거의 다 나와요. 월별로. 그래서 앞에 거를 먼저 다 푸신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이 있으면 그 전에 11월 모의고사면 최근 5년간 11월 모의고사만 다 풀어보는 게 진도 범위를 맞추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이 방에 고1, 고2, 고3 모의고사 범위 정도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꼭 프린트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수학만 체크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너네 이번 해 모의고사 보니? 9월 보면 11월에 보니? 본다고 하면 11월 모의고사 범위를 내신 끝난 직후에 가장 먼저 보여줘요. 근데 겹치지 않아요. 다음 내신 범위랑 모의고사 범위는 항상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하다 보면 모의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계속 없는 거예요. 애들이 무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쪼개서 그 2주, 3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방학 때 정말 많이 해요. 그 2개를 꼭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도 그거 2개 할 수 있으면 너는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 못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 끝나고 많이 놀고 싶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부 잘하면 시험 때 스스로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고3 때는 놀아도 되는데 중3 때는 놀면 안 돼요. 고3 때는 그냥 맨날 시험만 봐요. 3월 달에 모의고사 한 번, 4월 모의고사 한 번, 5월 모의고사 한 번, 6월 한 번, 7월 한 번.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7번 시험 보고요. 방학 8월에 한 번 안 보고 9월에 모의고사 한 번, 10월에 모의고사 한 번, 11월에 대시는. 중간에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는 학교 따라 수능 끝나고 또는 전. 그게 다예요. 고3 일정.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까지 대수능 전범위를 다 끝내고요. 수학 범위는 전범위가 아니거든요. 3월 모의고사부터. 그러니까 9월이 돼야 전범위가 들어가요. 선행을 해서 모의고사를 보진 않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맞춰가지고 범위가 들어가는데 고2 겨울방학 때까지 기출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3월 모의고사를 대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끝낸 다음에 3월 범위까지를 다시 한번 재복습을 2주나 3주 정도를 하고 3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3월을 보니까 뭐가 문제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4월 모의고사를 또 준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내신도 봐야 되거든요. 내신이 거의 고3 때는 수능하고 거의 겹쳐서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거의 다 EBS 갖고 내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까지 끝내려면 지금 고1인지 중3인지 학년을 보시고 국어 영어는 기출을 순서대로 짝짝짝짝 풀어가지고 수학하고 범위를 맞추시는 거고요. 시간을 10시간이면 수학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나머지 2시간 갖고 쪼개서 국어나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자투 시간을 다 모아서 중간에 국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어 꼭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학 진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통인데요. 아직도 진도가 남아있다면 당장 횟수를 늘려서 진도를 꼭 끝내셔야 돼요. 부작용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한 게 제일 큰 부작용이에요. 다른 부작용 별로 없어요.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얘가 힘든 거죠, 오히려. 그래서 기본 개념서를 정석으로 볼 수도 있고 수학의 셈으로 볼 수도 있고 많아요. 교재들이. 개념 원리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학원에서 진도를 뺄 때 학원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개념을 넣은 다음에 뒤에 문제를 붙이고 풀이를 거의 안 주고 나한테 와서 질문해라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중 교재가 더 좋다, 학원 교재가 더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그 수업이 끝난 후에 자습이 가능한 교재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시중 교재들의 강점은 검증이 된 문제고 풀이가 매우 자세해요. 질문을 하는 건 괜찮고 답지를 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안 해야 돼요. 도움 받으시는 거는. 성적이 90점 이상인 애들은 안 봐도 돼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도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집 풀었는데 10% 이상 틀리잖아요. 답지를 안 보고 어떻게 풀어요? 못 푸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풀리나 안 풀려요. 그런 거는 공부법 할 때 저는 수학 답지를 절대 보지 않고
2시간, 3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럼 걔는 3시간 매달리면 풀 수 있는데 우리 애는 3시간 매달려도 못 풀 수도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 그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틀릴 때는 답지를 보든 설명을 듣든 어떻게 해서는 그걸 해결을 한 다음에 2번, 3번, 4번 연습을 해서 한참 지나도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제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어랑 영어는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감각이 좋은 애들이 말도 빨리 하고요. 글도 빨리 읽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더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국어나 영어를 시작을 했을 때 도달이 빨리 돼요. 똑같이 영유를 보내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얘는 착착착 올라가고 얘는 3년차 애들보다 2년차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언어가 좋은 애예요. 언어성 지능이 좋고 언어 감각이 좋은 애고 독서량이 많은 아이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도달이 되면은 고3 때 얘가 더 잘하는 애는 맞지만 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못 이겨요, 절대로. 다른 애가 얘는 그게 그래서 초4 때 끝나는데 다른 애도 초6이나 중2 때는 끝난다고요. 더 좋은 애가 빨리 도달이 되는 게 언어 과목이에요. 근데 수학은 빨리 시작해도 그냥 한 번에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해도 안 되는데 분명히 있어요. 너무 심하게 제가 오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본인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금방 이해가 돼요. 계속 함수를 설명해 줬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해도의 차이는 언어보다 훨씬 커요. 속도의 차이가 아니고 모르겠는 느낌이 들어요. 수업을 딱 들었을 때 경험 있으시죠? 뭔 소리야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경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준비했어요. 6학년인데 계속 선생님 경시 준비를 하라고 해요. 2달 동안 딱 해서 얘가 이겨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영어는 절대 안 돼요. 영어 머리가 좋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학을 나중에 해도 되기는 돼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과서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더니 다 원리가 이해가 돼서 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애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걔만 되는 거예요, 걔만. 다른 애들은 그 쉬운 문제를 갖고 원리까지 생각하는 게 안 돼요. 그걸 하나를 이해했다고 해서 뒤에 응용 문제가 풀리냐면 안 풀려요, 절대. 그래서 걔는 그냥 소위 살짝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방정식이 왜 이렇게 이항을 해서 하는지, 미분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다 몰라요. 극한이 뭐니? 2년 동안 극한을 했는데. 당연해요. 그건 솔직히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그런 걸 강요하면 수학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내서 응용이 잘 되진 않기 때문에 응용이 된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수능을 볼 수 있어요. 2개는 못 볼 수 있어요. 그 2개가 운이 없으면 4개가 되고요. 운이 좋으면 1개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험 난이도가 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과는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심각한 애가 아니면 90 이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수능에서. 수능. 1등급 커트는 받잖아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면 이렇게 인생에서 시험을 잘 본 거잖아요. 그걸 만족하시면 돼요. 걔가 경시대를 하는 이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그냥 걔가 잘 가야죠. 걔가 더 잘하니까.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개념서를 풀 때 학원 교재든 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든 개념서 한 권을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교과서 정도로는 안 되고요. 그냥 이 정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정도로 한 권을 10번 푸시는 게 나아요. 10권을 푸시면 안 돼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은 10권을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한 권을 다 풀었는데 틀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풀었는데 틀린 게 풍부하게 있어요. 할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거를 여러 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건 지금처럼 이렇게 과정이 바뀔 때는 수학 1, 2로 정석을 했는데 하나가 또 새로 나와 있으면 한 번 더 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책을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은 그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석을 했다고 하는데 연습 문제는 덜 풀었거나 개념 원리를 풀었는데 마지막 심화 문제는 빼고 풀었어요. 셀을 풀었는데 C단계는 안 해서 이거는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뒤에 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기본 문제만 풀고 그러면 한 권 한 거랑 똑같아요.
한 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집 난이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아무리 쉬운 교재도 그 쉬운 교재 안에 어려운 문제는 존재해요. 정석조 연습 문제에서 뒤에 세네 문제는 어렵고요. RPM처럼 쉬운 교재도 상위권 문제 네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의 비율이 적고 쉬운 문제의 비율이 많은 거지 개념 센 정도나 센 라이트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진짜 없기는 해요. 아주 적어요.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의 비중이 뒤에 심화 문제집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20% 나오면 얘 30%, 쟤는 40이나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이퍼수학 이런 거는 한 80%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답노트 같은 거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본 개념서를 찬찬히 보세요. 빠진 문제가 없는지 우선. 빠진 문제가 있으면 그 수업을 하든 자습을 하든 걔를 다 끝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1하고 고2 같은 경우는 다음 내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 먼저. 그리고 문과를 갈 거다. 고1이 끝났는데 그럼 수투가 이번 내신에서 끝났고 얘가 수능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신에서 이제 미적원하고 확통만 2년 동안 할 거란 말이에요. 수투는 거의 안 해요. 3학년 때 섞어서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수능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수투를 복습할 기회가 겨울방학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수투를 미적원하고 확통진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여유가 없다. 그러면 한 2주로 잡거나 1주로 잡거나 해서 하나도 안 하시면 안 되고 비율을 아주 줄여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는 진도를 맞추시는 건데 아이가 좀 수학을 못하지 않고 아니 성실하다. 그래서 한 번에 좀 양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기본 개념서랑 기본 문제집 두 권을 세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 전체 다 풀고 오답 다 공부해서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얘 1단원을 문제를 푸시는 거고 동시에 하셔도 무관해요. 오답만 순차적으로 고치시면 돼요. 여기 연습 문제 오답까지 다 고친 다음에 저기 시단계 문제까지 고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두 개를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개념원리 RPM으로 가셔도 돼요. 같은 출판사죠.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낮아요. 정석이랑 센이 제일 끝내기 힘들어요. 양이 제일 많은 책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책이 정석하고 센이에요, 애들이. 애들이 극혐이라고 해요, 진짜. 1500문제거든요. 일품은 반밖에 안 돼요. 그림나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권까지가 끝나 있으면 이제 내신은 탄탄대로로 가는 거예요. 로드맵 할 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은 한 5단계 정도 문제를 풀어야 제가 말씀드린 92점이나 88점까지 가실 수 있어요. 정석처럼 기본 문제를 연습 문제까지 싹 다 풀고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센 같은 교재에서 A단계는 쉬운 문제고 B단계는 섞여 있어요. 난이도 상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고 C단계 문제는 어려워요. 센도.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완벽하게 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품 정도의 센보다 어려운 교재 정도가 뒤에 보면 1등급 따라잡기 문제가 좀 어려운 중학교 교재도 일품 나오죠.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정도 있는 문제가 처음에 선행할 때 풀면 50% 이상 틀려요. 보통 아이들은. 네. 그래서 센도 풀면은 중학교 거 풀어도 한 40%는 틀려요. 정상이에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틀리는 게 맞고 그거보다 훨씬 적게 틀리는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이 자기 학년보다 두세 학년 높은 거를 선행을 하는데 센을 풀잖아요. 센이 어려운 교재는 아니니까. 근데 C단계 문제를 푸는데 별로 안 틀려요. 얘 수학 잘하는 애예요. 원래부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많이 틀린다.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거의 다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B단계 푸는데도 대표 문제도 잘 못 풀고 난이도 중문제도 어려워한다. 수학이 사실 막한 거예요.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힘들 수 있어요. 진도도 느리고 어려운 문제도 못 풀고 근데 그렇다고 얘가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계열을 바꾸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이과는 12권이고 문과는 여기서 2권씩이 없으니까 8권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아직 안 된 학생이라면 제가 한 5분 안에 어떤 걸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12권을 끝내고 들어가시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의 모든 시간이 다 낭비가 돼요. 솔직히 진도 나가고 기본 문제 푸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능이 저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 점수가 저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럼 저게 안 돼 있는데 뒤에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거를 학기 중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다른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계획성이 없거나 시간 관리가 안 되거나 참을성이 없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거는 수학의 준비 정도로 결정돼요. 제가 그래서 시간 관리 핵심이 저거라고 적은 거는 그 뜻이에요. 시간 관리 핵심은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 계획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심한 건 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가 5월 2일 날
내신이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건데 네가 3월 1일까지 아니면 2월 28일까지 정석하고 센이 한 권씩 완벽하게 다 끝나 있고 일품이 한 단원 정도 풀려 있다. 근데 이제 3월 1일이 됐다. 그럼 너 이번 내신이 어떨 거 아니야? 그럼 정말 다 잘 볼 거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시험 범위가 끝나고 내신 기간이 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원래 수학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국어 진도 나간 데까지 외우고 평가 문제집도 풀고 영어 본문도 외우고 사회도 할 수 있잖아요. 과학도 할 수 있고. 근데 저거를 하면서 그걸 다 하기가 힘들어요. 학원 숙제도. 그리고 학원 숙제도 저걸 다 하고 하잖아요. 잘 풀리잖아요. 빨리 끝나죠. 학원에서 저걸 하고 있어도 되고요. 다른 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 교재가 좋은 거는 본인이 기본 교재를 하고 나서 학원 교재로 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저걸 다 하고 학원 교재를 풀어보니까 너무 쉬웠고 그 학원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더 올려도 돼요. 판이 높은 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품하고 블랙라벨은 중학교 교재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재인데 일품은 중학교 교재로 같이 나와 있는데 상위권 정도 가능한 아이들을 풀기에는 되게 좋은 교재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애들이 보통 셋까지 풀고 1품까지 풀면은 내신 난이도로 보통 맞추고 수학이 정말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블랙이나 여기는 안 들어가는 1등급 수학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랑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수식 같은 교재가 있고 중학생은 또 A급 같은 교재가 있죠. 그러니까 중학생도 최상위하고 A급은 차이가 엄청 커요. A급은 정말 어려운 교재예요.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는 건 내신 범위에 맞춰서 심화까지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내신 범위를 제일 어려운 교재까지. 내신 난이도 상관없이. 쉽게 나와도 그냥 어려운 교재까지 이번에 1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들어가면 거기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기까지 내신으로 안 되고 1품 정도까지는 꼭 풀어야 되고 블랙이랑 기출 정도까지가 만약 내신 기간이 끝나는 애들, 그럼 얘는 다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시간 안에 저게 다 안 돼요. 이게 안 끝나 있으면. 그게 겨울방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트로 같이 가시고 한 권으로 정확하게 오답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까지 겨울방학 때 다 하시고 학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신이 안정이 되고 내신 기간에 저렇게 조금 어려운 교재를 풀 수가 있고 그래야 내신이 끝나고 나서 다음 모의고사가 일주일 뒤에 있어도 했던 교재로 두세 번 이상 틀린 문제를 복습하고 전범위 걸로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영원히 시험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수학 진도 스케줄이나 학원이나 과외쌤하고 의논을 할 때 얘가 지금 문과 올라갈 건데 미적원하고 확통이 끝나야 되는데 정석이나 뭐 교재를 펴세요. 그러면 목차가 쭉 있잖아요. 그럼 몇 개지 나오잖아요. 미적원이 만약에 17개예요. 예를 들어서 확통이 13개예요. 그러면 30단원이잖아요. 30단원인데 얘랑 그동안 수업을 해보셨으니 얘가 요거 진도 하나 나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2시간 수업을 하시는 분이면 얘는 한 타임 정도 하면은 요거 하나는 끝나요. 연습 문제는 숙제로 나가고요. 그러면 한 타임에 진도 하나 뺄 수 있잖아요. 그럼 30타임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선생님이 끝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한 40타임 정도가 잡혀있고 중간에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애가 연습 문제를 풀어왔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하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있게 한 1.5배 정도로 수업을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그 진도는 무조건 끝이 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학원이든 과외든 상관이 없고 그게 그렇게 해서 마감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학원 교재랑 본인이 복습하는 교재가 동일하면 여러 번 풀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제가 수학 교재를 정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원이나 과외나 다른 데서 하는 교재를 제가 다시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복습이 되니까 뒤에 문제도 더 잘 풀리고 학원에서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잘 되고 거기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복습 진도를 따라잡아 버리면 얘는 진도가 느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했을 때 그게 따라잡히면 얘는 천천히 나가버려요. 그 시간에 수학을 더 하든지 국어를 더 하든지 할 수 있어요. 5단계까지가 풀리려면 힘들죠.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들어가기 전에 센 정도까지 최소한 6권 플러스 4권 정도까지 하고 10권 정도 하고 들어가면 따라잡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방학 때 무리하게 진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평균적인 걸로는 절대 힘들어요. 거의 안 돼요. 국어를 보시면 국어에서 제가 국어는 다 중요하긴 한데 방학 때 고1, 2가 수능을 보기 전까지 1년이나 2년 정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애들은 좀 더 남아있겠죠. 그러면
공부로 해야 되는 걸 먼저 한번 점검을 하세요. 제가 아까 기출을 먼저 풀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전체적으로 풀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하는 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저렇게 파트별로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 보시는데 이런 걸 학원 수업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교육비가 제일 적게 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레벨이 제일 높은 레벨이 계속 나오게끔 어릴 때부터 공부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학원이 더 좋아요. 과연. 왜냐면 그 커리가 그런 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얘가 지금 만약에 6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1학년인데 국어 수준은 고2 수준이에요. 그러면 걔가 거의 탑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학원가에 있는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럼 그 커리가 가장 좋거든요. 그럼 얘는 과외를 안 해도 더 앞서가는 공부를 학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진도가 느리거나 수학이 시험문제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테스트 통과를 못하거나 그런 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는 단어가 뭐 안 돼 있거나 문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런 식이면 뒤에 이 계획을 짜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를 전체적인 걸 한번 쫙 보시고요. 그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서 자습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면 그걸 봐주실 수 있는 그냥 과외생이 한 분 계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쭉 한번 끝낸 다음에 사실 방학 때 겨울방학 2달이면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은 확실히 할 수 있고 중학교 2, 3학년 이상인데 의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더 어린 애들은 양을 줄여서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가 끝나면 파트별로 나오겠죠. 문법이 되게 약한 애들 문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다 되게 독해도 좋고 다 좋은데 사자성어 다 틀려요. 그럼 그걸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자습으로도 많이 시키는데 저런 그 전체적인 작품이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문제는 거의 없고 작품이 나와 있는 교재. 현대시, 아니면 고전 시각, 아니면 현대 소설. 그거를 제가 다른 과목 시키면서 검사를 할 때 계속 숙제를 내줘가지고 1번부터 뭐 30번까지 고전 시간은 1번부터 40번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검사를 해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게 한 500편, 700편 이렇게 작품들을 한번 쫙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고1, 고2 거를 교재를 한번 국어를 한번 교재를 풀었고 그리고 저 파트별로 문학 작품을 한 번씩 봤잖아요. 그럼 그 뒤에도 교재를 풀기는 풀 거 아니에요. EBS도 풀어야 되고 기출도 풀잖아요. 고난이도 기출 같은 경우 풀면은 얘가 이제 봤던 작품들이 다시 문제 출제가 되는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2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전체를 한번 보시고 이 상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뒤에 파수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얘가 못하는 거를 비율을 높여서 그걸 집중적으로 2차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교재가 같은 출판사에서 항상 나와요. 제가 이거는 꿈틀 걸로 지금 한 거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한번 2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기출을 끝내신 다음에. 중학생들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밑에 쓰기는 했는데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수학은 되게 빨리 올라요. 국어는 되게 잘 안 올라요. 그리고 국어는 시험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무방비 상태로 틀려요. 수능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쓸데없는 걸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국어 수업은 이거 하면 국어가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수업 별로 안 좋고요. 딱 내신 대비해서 성적이 오를 것 같아 이런 수업 안 좋아요. 쓸데없어 보이는 거 좋아요. 계속 가서 소설이나 배우고 앉아있고 막 계속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 막 어휘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외우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좋은 거 생각하세요. 중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왠지 이거는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길게 보내면 좋을 거는 같은데 지금 당장 뭐 학교나 이런 거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왠지 국어 전체를 잘하는 거에는 좋을 것 같아. 이런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그리고 수능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수능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논술 수업인데 괜히 그냥 글쓰기 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글은 그냥 잘 쓴 사람이 잘 써요. 기본만 하시면 되지 그걸 한다고도 좋은 건 아니고 대신에 만약 논술 수업이면 논술 수업을 할 때 이게 뭐 책이랑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논술 수업을 하면서 그거랑 관련된 어휘 같은 거를 얘가 자꾸 접하는 구조로 된 전체 커리를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교재가 뭐가 있는데 쭉 보시고 얘가 논픽션은 거의 안 읽으려고 하는데 그 교재를 보니까 너무 인문, 사회, 철학 이런 게 되게 지문이 여러 가지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좋은 수업이에요. 이 입장에는. 근데 그거를 보는 눈은 전체 기출을 한번 돌리면 다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건데 그걸 몰라서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발 좀 하세요.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요, 진짜. 요새 국어학원 많죠? 많이 생기는 것 같던데. 영어는 제가 밑에 썼는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난이도가 쉬워진 거는 아니고요. 난이도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한 최근 6, 7년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좀 더 쉬운 거는 맞아요. 맞고 원래는 뭐 텍스, 토플 이런 것까지 쭉 하고 그걸 서류 내고 이렇게 갔던 입시가 이게 빠지고 수능형으로만 가다가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사실 난이도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고요. 대신에 영어가 다른 과목에 방해를 하지 않는 선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고3까지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이 그래도 가장 여유가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단어 정도는 꼭 하고 가시면 좋아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수능 기출 단어책 되게 많아요. 시중에 가면은.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겹쳐요. 어차피 겹치니까 그냥 하시고 딱 한 것만 그냥 뭐든 우선순위도 좋고 뭐 기출 문제집에서 나오는 것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집에서 나오는 그런 수능 기출 복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빠짐없이 다 한번 외우고 들어가면 최소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범위의 단어가 웬만큼 커버가 돼요. 그 상태에서 EBS 단어가 기출 단어보다 좀 더 이상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2개만 하시면 돼요. 단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얘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막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단어를 거의 다 알아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체크해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될지 이상한 것만 잔뜩 외울지 그 미리 체크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한 6학년 중1만 돼도 제가 하는 애들 6학년 애들도 고1, 고2 거를 풀면은 거의 안 틀리긴 해요. 보이사 그걸 풀리면 한 달이면 한 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그냥 막 했는데 지금 고1 거 풀어보니까 안 틀리는 거 보니까 우리 영어학원이 좋은가 봐요. 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녀. 국어를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요. 학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이렇게 나오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좀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되면은 좋은 공부 습관은 본인이 인정을 해야 바뀌는 거거든요. 인정을 안 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얘기한다고 당연히 안 바뀌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혼수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혼수는 안 보이잖아요. 안 살 거니까. 관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엄마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실 명문대 간 엄마들 학원 많이 보내시거든요. 저도 올해도 지금 올해 저희 시험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시험을 잘 본 애들이 많은데 보면은 어머님이 솔직하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참 여러 군데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지만 기준이 되게 분명한 상태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거는 만약에 얘가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그럼 수능 갖고 체크를 해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체크를 해요. 괜찮은지 아닌지. 저도 학원을 다 모르죠. 그 학원을 잘 다 다녀본 게 아니니까. 그걸로 보면 거의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얘가 그 방식에 다 적응할지를 보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똑똑한 엄마들은 얘가 중1이어도 얘가 뒤에 레벨이 올라갔을 때 쓰는 그 뒤에 교재들까지 다 같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까지 3년을 다니면 끝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면. 얘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애면. 그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맨날 지금 외울래. 고2 때까지 단어 외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외우는 게 낫죠. 그리고 제일 안 하는 게 단어 숙제거든요. 다 내줘도 단어는 맨날 더 어려워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한테 진도를 덜 나가도 좋으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무조건 단어 테스트를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얘가 안 외워올 수도 있잖아요. 혼내지 마시고 10분 동안 외우기 해도 돼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해오면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좋은 거고, 만약에 안 해와도 얘가 5분이나 10분 동안 그 전에 틀렸던 거를 한 번만 보는데 그거를 만약에 일주일에 수업이 4번이면은 4번을 볼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수업이 4번이면. 그러면 한 달에 4번 보는 게 그렇게 적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 혼자서 할 때도 몇 번을 받고 제가 4번을 무조건 보면 최소 4번 이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은 보통 더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2번씩 수업을 한다고 치면 걔가 8번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수업할 때 한 번, 수업 끝나고 한 번
아니면 수업 시간 30분 늘리시면 되죠. 만약에 하실 수 있는 수업이면. 그러면 8번씩을 앞뒤로 다 보는 거니까 16번을 보잖아요. 그럼 안 외우고도 다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귀찮고 게으르 내면 그냥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혼을 내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되게. 아니면 더 좋은 거는 방학 동안 2달 동안 완전 징징대도 단어를 한번 왕창 외우게 한번 시킨 다음에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만 하는 거는 좀 암기력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좀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왕창 수능 단어 돌려요. 뭐 독해 안 해도 돼. 그냥 단어 계속 해도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유지가 되게 2번 수업할 때 한번 보고 끝날 때 한번 테스트를 안 봐도 그렇게라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좀 얘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지가 그전에는 영어를 풀 때 자꾸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되잖아요. 그럼 힘들었긴 한데 자기가 지금 잘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 경험을 한 번도 못하니까 계속 못합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기본 준비예요. 기본 준비라서 제가 아까 대수능 커트 보여드렸죠. 85점 아니면 92점 커트가 있을 때 최소한 3등급점까지는 공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선. 근데 서울 거는 못 가는 선이죠. 그래서 못하는 거가 아닌데도 그냥 대학이 높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까지 만든 상태에서 2등급이냐 1등급이냐 1등급 안에서 1%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거의 심화 과정에서 결정이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 정도를 얘가 편하게 풀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수학처럼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교재까지 풀렸는데 얘가 거의 안 틀리면 된 거예요, 진짜. 근데 국어는 몰라요, 그렇게 해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간 안에 풀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국어 제가 숙제를 내면 풀어서 오잖아요. 근데 제 앞에서 푼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맞아도 얘가 중간에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면 전부 안 나오면 이건 분명히 천천히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려워서 빨리 못 푸는 거거든요. 독해가 빨리 되는 사람은 일부러 천천히 읽을 수가 없어요. 딱 조금 알겠는데 어떻게 일부러 천천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수학도 일부러 천천히 글씨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느끼기에. 그러면 빨리 하는 거의 핵심은 실력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연습인데 연습이라는 거는 중학생처럼 한 번도 모의고사를 보지 않은 애들 입장에서 유형도 모르고 시간 안배가 안 될 수 있으나 1년, 2년까지 모의고사를 보고 이게 뭔지 아는 상태에서 안 되는 거는 거의 다 실력 부족이에요. 그래서 방금 실력을 높이면서 평소 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웬만하면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거를 보통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숙제하기 바쁜데 시간까지 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모의고사 직전 일주일 정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기출교재나 덜푼 교재가 있으면 그것만 시험 직전이니까 연습을 해봐 하면 그때는 애들이 하거든요. 평소 때는 잘 안 되고 시험 직전에 시험 기간을 이용해서 내신 전이나 모의고사 전에 내신도 사실 시간이 엄청 빠듯해요. 시험 자체가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공부까지 완벽하게 하고 남아있는 덜푼 교재를 갖고 되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돼갖고 시험 때 꼭 풀어보고 그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그 한두 문제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는 전 영역에 걸쳐서 결정이 되고요. 어휘부터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단계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지능검사도 어휘잖아요. 어휘. 그쵸?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예민한 차이를. 예를 들면은 확산하고 확립하고 확장을 설명할 수 있는 애가 그걸 잘하는 애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슴푸레라도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설명 못하는 애가 있어요. 얘 언어가 좋은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를 얼마나 정의할 수 있느냐로 거의 결정돼요. 거의 모든 건 다 그래요.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제목에 다 어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설명을 시켜보시면 금방 알죠.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국주의의 팽창과 열강의 침략. 제국주의를 잘 이해 못해요. 민족주의도 배운 적 있단 말이에요. 제국주의랑 민족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몰라요. 국수주의는. 어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를 하실 때 국어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효율 따진 애들 있죠. 그러면은 학교 내신할 때도 뭐 미술은 뭐가 필요 없고 뭐 이건 생명은 필요 없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주요 과목 맞짱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그게 다 국어잖아요. 기술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가 시간에 얘가 예를 들면은 엔진에 대한 거를 이번 내신 기간에 배워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그거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기술 지문으로. 그러니까 걔를 국어로 수능 먼저 시키시면 돼요. 중학생 같은 경우. 그러면 쓸데없어 보이는 뭐 철학 지문이나 뭐 미술 지문이나 음악 지문 같은 것도 이게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국어를 나중에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은 저희가 인문학 수업도 쪼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 괜찮은데 과학 지문하고 경제 파트 지문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경제를 수능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뭐 환율 개념이 나와도 이해를 하고 이런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뉴스를 보는데 경제 상식이 별로 없어요. 환율도 잘 모르고 금리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겠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를 봐요.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잘 안 들려요. 한국말로 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 상태로 지문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가 그런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그게 독서로 충분히 메꿔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현실적인 방법은 교과 과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냥 기타 과목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과목들을 할 때 꼭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기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내신 기간을 길게 늘리시면서 그거랑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윤리, 그러니까 뭐 도덕 과목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양 철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도 책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어머님이 프린트해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신하고 겹치는 부분이면 애들이 그렇게까지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과학도 그래요. 과학이 중학교 때 내신이나 고등학교 내신이나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생물 같은 경우도 소화기 파트가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뭐 되게 심한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재를 다 사서 같이 비교해서 보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진도가 그 전에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되고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아도 여유가 있게 진행될 수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되게 몰아서 한번 점프업을 해주시고 뒤에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잘하니까 오셔도 돼요. 홍보는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내신 탐구 과목이에요.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별로 내신 과목이 다 달라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과중이나 이런 거 선택하실 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이제 고등학교에 결정되신 상태면 실제로 고1인데 고2 때나 고3 때 무슨 과목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다 물어보거든요. 2학년 때 내신 뭐 들어가? 몰라요. 같이 1학년, 2학년 섞어서 시험 보잖아요. 그럼 옆에 형이 뭐 보면 좀 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보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보지 않죠. 네. 전체 그리고 그 프린트해서 주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포커스를 맞춰서 1학년만 딱 봐요. 이상할 거 절대 안 봐요. 어머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좀 보세요. 그러면 탐구 과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른 학년 것도.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모르면 선배 엄마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내신 과목이 이제 겹쳐 있으면 그 중에서 본인이 3학년 때 들어갈 내신 과목에서 보통 절반 정도를 수능 선택을 해요. 만약 3학년 때 사회문화하고 생윤하고 경제를 많이 배워요. 그럼 얘는 사회문화하고 생윤은 수능에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3과목 또는 2과목을 3학년 때 보통 배우거든요. 2과목을 하거나 아니면은 2과목, 3과목을 하는 학교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2학년 때 한 개도 3학년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3학년 때 내신을 따로 하면서 2학년 때 걸 다시 살려서 공부하려면 내신 기간에 자기가 수능에서 안 볼 경제를 하고 있고 2학년 때 배운 사문 갖고 3학년 때 또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요. 특히 할 게 많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3학년 내신 과목이 나랑 정말 안 맞는 과목이 아니면 제일 좋고요. 정말 안 맞으면 한 과목은 2학년 때 거, 한 과목은 3학년 때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맞으면 3학년 때 걸로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과는 불가능해요. 3학년 때 대부분 2과목을 하기 때문에 원원은 3학년 때 2개 하는 학교는 없고 약간 편법적으로 생춘대, 세원대 섞어서 넣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통 병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3학년 과목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한지하고 사문하고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번 사문을 수능에서 볼 거예요. 한지는 내신 과목이고 사문은 내신이면서 수능 과목이 둘 다 해당이 되는 과목이죠. 그러면 문제집을 갈 때도
시간이 많으면 둘 다 기출까지 다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문은 기출까지 한 4권을 풀고 기본 뭐 완자나 셀파 같은 자습서로만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 풀고 기출문제집까지 4권을 다 해요. 그 범위만 하시면 돼요, 내신은. 그리고 나머지 한지는 시간이 안 되면 자습서하고 수능 특강 정도 2권으로만 가시는 거죠. 좀 다르게 경중을. 그래서 수능으로 들어갈 건 내신을 할 때 한꺼번에 하신 다음에 고2 겨울방학 돼서 고2 내신까지가 다 끝나면 고3 때는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인간교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탐하고 바탐은 교과서랑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만은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강사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 다 탐구하는 거예요. 특히 바탐. 바탐의 시대죠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결정하실 때 포인트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회, 법과 정치 이렇게 국어스러운 과목이 좀 잘 맞고요. 잘 맞는다는 의미는 공부하기도 편하고 시험이 극도로 어렵게 나왔을 때 해석력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거기는 자료를 갖고 해석을 잘하는 아이들. 그런 거고 만약 수학적인 걸 좀 좋아하는 애다. 그러면 경제, 한지, 지리가 잘 맞아요. 의외로.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리 별로 안 좋아해요. 암기가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가 아파요. 지형 그림만 봐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세계사랑 이런 거 들어가는 건데 역사 좋아하는 애들은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게 있는데 인원이 좀 아까 보셨다시피 극도로 적어요. 네, 그래서 잘 선택을 못하고 세계지리 정도는 선택을 보통은 하는데 한지대지 같이 하는 애도 있고 근데 보통은 사문, 그러니까 사회문화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생윤, 생활과 윤리 윤사는 철학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좀 사회과 애들 좀 좋아하긴 해요. 요거 그 다음에 세지, 한지 5개 정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그런 거를 배우기는 해요. 근데 경제가 있는 학교를 들어가면 좋기는 해요. 2학년 내신으로 3학년 내신 말고 그러면 되지. 아니면 절대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잘 없어요. 경제 있는 학교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애들은 경제 수업이 좋기는 해요.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시랑 수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정시가 진짜 인원이 되게 적어요. 이거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가고 싶은 학교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현실을 반영하는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래요. 가기 싫은 학교 그거 보시고요. 네, 그거 볼까요? 학교가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제가 멘트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서울대 볼까요? 서울대는 갈 방법이 수시 아니면 정시인데 수시에서는 지역균형 1등 해야 갈 수 있고 탈락인 경우가 많죠. 이미 거의 안 되죠. 일반 전형 1점대 초반까지 원서 쓸 수 있고 그러면 탈락. 정시로 간다고 치면은 전 과목에서 3개 이내로 틀리면 쓸 수 있어요. 원서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치실지 잘 판단해 보시면 되죠. 서울 과기대가 옛날에 서울산업대예요. 여기가 원래는 구내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냥 가공이나 나머지 선택을 하는 학교라서 인서울 하위권 정도 대학교 등수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요. 한 상명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온다 그래서 좀 잘 이해해주세요. 서울시립대가 문과로 따지면은 이제 중앙대, 외대, 시립대 세 학교가 점수가 비슷하고요. 수능 퍼센트는 3~4%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그럼 아까 커트가 나와 있으면 94점이 1등급 커트였잖아요. 그 국어가. 그럼 그게 4%죠. 그럼 3%보다 좋으려면 94점 이상인 거예요. 한 개 틀렸거나 다 맞거나. 그럼 4점이면 2개 틀린 거예요. 3점, 3점. 6점 깎인 거죠. 수능 국어를 풀어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까지가 국어가 나와줘야 시립대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높죠.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거나 2개 틀리는 그 정도 차이거든요. 그리고 한체대는 어차피 우리 못 가죠. 카톨릭 때는 신학대가 아니고 그냥 카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의대랑 나머지 그 간호대학 빼고는 부천에 캠퍼스가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조금 낮은 편이고 인서울 상위권, 중하위권 정도랑 보시면 돼요. 문과는 그래도 한 10%선, 이과는 13%선 정도 돼요. 감리교신학대학교 못 가죠. 지금 점점 지울 학교밖에 없죠. 건대, 경희대 실제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학교죠.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학을 잘 본 애들은 여기 이제 상경계열이 유리하고요. 수학 비중이 35% 이상 들어가는. 경희대는 정시 원서를 받을 때 과별로 반영 비율이 좀 많이 다른 학교예요. 인문대학은 국어를 많이 보고 상경계열은 수학을 더 많이 보고 문과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워너비 학교 중에 하나가 되어 경희대 정도가 보통은 문과에서 문과는 괜찮은 편이죠. 이과가 수원에 캠퍼스가 있죠. 경희대는 이과가 경희대가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점수가 일반치 나오면. 그리고 고대가 지금 가나다고는 다 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거의 나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는 고대랑 연대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 과목에 하나씩 정도 틀리면 원서를 쓸 수 있고, 보통 고대 경영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3개 이내 정도 들어야 쓸 수 있어요. 국영수 합쳐서 마이너스 1개에서 2개, 사탐 합쳐서 마이너스 1에서 2개, 최대 4개에서 평균 3개 정도고 2개면 거의 확실히 합격이 돼요. 경영을 쓰셔도. 그리고 광운대, 국민대 정도도 지금 건동홍 바로 밑에 정도 학교고 군별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학교고요. 서울공원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한 3, 4등 정도? 잘하는 학교는 4, 5등 정도까지 문과에서 그 정도 반등수가 나오면 이 정도 학교를 써요. 충격적이죠.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문고에서 반에서 한 6, 7등 하면 국민대 써요. 그 정도예요. 네. 문과는 2등급 커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고 한 10% 정도 되니까. 그리고 덕성여대. 여대가 이제 국민대, 강우대 이런 데 바로 밑에 학교거든요. 여대 정도. 여기는 2등급이 2 뜨는데 하나 3 정도 떠도 합치면 퍼센트가 11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반영 비율이 내가 국어를 잘 봤는데 국어 비중이 좀 높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정도 학교니까 평균 2.2%, 그러니까 2.2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 커트보다는 살짝 더 낮아요. 그 정도. 그리고 동국대는 이제 건대, 동국대, 홍대 3개인데 사실 건대가 점수가 조금 더 높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부지가 넓고 학교가 돈이 많고 지하철이 2호선이고 의대랑 법대가 있고 이런 정도 느낌? 학교 정보도 좀 잘하는 편이고 그래서 점수로는 건대가 살짝 더 높은 정도로 보시면 되고 동국대도 무난하죠. 이과로 가기가 좀 편한 학교고 홍대는 이제 다군에 있어서 다군에서 좀 많이 빠지는 학교거든요. 동국대는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문과는 2등급 커트보다는 좀 잘 봐야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한 9%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덕여대. 여대가 덕성, 동덕, 성신, 서울여대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서 성신여대가 선호도는 제일 높고요. 거의 반영 비율을 보고 원서를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2등급 바로 밑단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명지대, 국민대 이런 데 다 비슷한 학교고 삼육대가 이제 여대 밑에 있는 학교예요. 한 15% 정도 보니까 이과도 그보다 좀 더 낮은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원서를. 뭔가 비유 같은지. 아무튼 잘 안 쓰는 학교고 상명대가 이제 여대 바로 위인데 차라리 여대가 좋다는 분들도 계셔서 점수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가 좀 작은 편이고 서강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 이내만 거의 쓸 수 있어요. 전체에서 5개에서 6개 정도 틀리면 가능하고 서경대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3개가 비슷한데 삼육대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세 학교 중에서는 한성대가 더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 삼육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서울기독대 갈 수 없고 서울여대 아까 점수 비슷하고 서울한영대학도 신학대학은 빼고 성공회대학교는 종합대학인데 과가 되게 적고 선호도가 너무 낮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인서울이라고 하기 힘든 학교고요. 성균관대 지금 문과로 보면은 서강대랑 점수가 거의 똑같은 학교예요. 장점은 학부를 뽑아서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붙기가 다른 학교보다 좀 쉬워요. 서강대도 학부긴 한데 인원이 성대보다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성대의 단점은 문과, 이과가 캠퍼스가 나눠져 있죠. 이과가 아예 수원에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강대는 같이 신촌에 있기 때문에 이과가 성대가 워낙 마케팅을 잘해서 친기업적이잖아요. 삼성도 끼고 있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성대랑 서강대가 붙으면 애들이 서강대를 더 많이 가요. 이과가 수원까지 잘 안 가려고 해요. 의외로. 그리고 성대가 또 논술로 붙기가 좀 괜찮은 학교예요. 무난하고 인원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는 제일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문과는 사실 성대가 더 높은데 문과로도 치고 올라가고 이과는 한양대랑 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거의 막 같이 치고 올라가는 학교 중에 하나고 애들도 좀 좋아하는 학교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미지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성신여대 있고 세종대도 국민대, 명지대, 광운대 이런 학교랑 비슷하고요.
위치는 이제 건대랑 가까이 있으니까 위치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괜찮은 학교, 강남에서도 가기가 좀 편한 학교고, 숙대가 건대 바로 위에요. 점수가 비슷해요, 거의. 송실대도 세종대 뭐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대는 뭐 고대랑 점수가 비슷한데, 이과는 고대보다 연대를 살짝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문과 점수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이과는 연대가 살짝 더 높을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고대 밑에까지 쭉 보시면 학교가 이대가 있죠. 남자애들은 갈 수 없는 학교죠. 좋은 학교인데. 왜냐하면 이과를 보내기가 좀 편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수시는 생각보다 되게 높은 학교예요. 내신이 웬만해서는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장로이신데 누구까죠? 빼죠. 중대가 이제 무난하게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문과가 너무 세요. 한 3%대? 뭐 공공인재도 좋죠. 광고홍보 높죠. 과가 다 높아요. 그리고 뭐 유아교육 하다못해 이런 데도 높고 다 높아요. 그러니까 중대는 특별히 낮은 과가 사학, 철학 빼고 거의 없고 민속학과 이런 데 빼고 거의 없기 때문에 문과는 사범대도 많이 있는 학교라서 종합대학에서 나쁘지 않고, 대신에 이과가 조금 더 가기가 편한 학교예요. 한 이과에서는 2등급 중반대 정도 되면 중대는 정시로 거의 웬만하면 가거든요. 그리고 문과에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중대 논술이 문과가 수학적인 게 좀 많이 나와요. 통계나 확률 파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학 잘하는 문과생들이 수시로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은 좋은데 쓰기에 좋은 학교가 중앙대예요. 그리고 통신대, 추리여대, 한국성서대 이런 데는 다 가기 힘들고요. 뭐 어차피 일반적인 대학들이 아니어서. 한국성서대는 사실은 그냥 일반 대학이긴 한데 약간 그 종교색이 좀 짙은 학교고요. 외대는 이과가 사실상 별로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캠퍼스가 용인에 있기는 한데 이제 한국외대는 외대를 그냥 본캠으로 가려면 점수가 한 3%는 돼야 돼요. 그래서 외대는 과가 어문학 계열로 굉장히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별 점수가 큰 학교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학교는 과별 점수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뭐 스칸디나비아 학과 무슨 별 과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과들은 좀 낮아요. 비교적. 우리나라 그 외대를 쓸 때는 그 과를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산업 규모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스페인어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스페인어가 사실 되게 많이 쓰이는 언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학교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과를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걸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한성대 아까 설명 같이 드렸고, 한양대, 홍대 이제 여기서 거의 끝이죠. 실제로 스카이를 빼고 이런 예대 빼고 신학대 빼고 그러면 학교가 실제로 10몇 개밖에 안 남아요. 남자애들이 여대 빼면. 그래서 거의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천 경기나 뭐 뒤로 넘어가면은 인천 경기 쪽에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뭐 단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예 경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대, 그다음에 아주대 있고 인하대 3개 정도 있어요. 고학교 3개가 있고 항공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성대랑 서경대랑 점수가 비슷한 학교가 가천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서 이제 단대랑 인하대랑 아주대 정도는 인서울 정도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대하고 가천대 정도는 인서울 완전 할 것, 한성대 정도는 인서울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학교가 이런 학교고, 거기 점수가 안 되면 많이 가는 학교가 수원대. 수원대 정도가 인원이 좀 많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는 정말 다 가기 싫으신 학교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과목별로 한 3등급 두둑 뜨잖아요. 그럼 다 써야 돼요, 이런 데. 뭐 정말 못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국어가 81점 나왔어요. 수학이 열심히 했는데 78점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무난하게 봐서 2등급이 나왔는데 별 소용이 없어요. 탐구를 한 과목을 4등급을 받아버렸어요. 4개 틀려가지고. 그러면 강남도 용인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시를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수시는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얘가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 아니고 그냥 무난한 애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스타일까지 수시로 갈 수는 없고 그냥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얘를 적당하게 내신을 좋은 애로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가지고 내신이 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정비 한 10에서 20등 안에 들어가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지 좋은 데를 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학교가 낮으면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웬만큼.
그 정도 성적에서 원서를 쓰실 때 뭐 동국대나 국민대나 아니면은 뭐 좀 높여서 이런 학교들을 수시로 최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경희대나 중앙대 정도만 해도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내신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 학교를 수시에 다 같이 써요. 서울대를 쓰면서 경희대를 쓰는 애도 있어요. 심지어는 1.1등급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면서 수능이 얘가 국어가 계속 2, 3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수학 2등급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신이 전교 3등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수능으로는 경희대랑 확실하지 않고 중대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시에서 쓰겠죠. 근데 이 정도 되는 학교가 얘가 붙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더 상위권 학교가 얘가 점수가 내신이 되니까 붙으면 여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잘하는데 성실하기는 하다라고 하면 중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시키셔가지고 만점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 상태에서 그럼 얘가 학교만 좀 적당하게 높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1등급 후반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점대 초반이 어려워요. 1.0, 1.0 얼마 때는 극도로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도 정말 어렵고 1.5등급 이후부터 1.9등까지는 중간에 3등급, 2등급이 좀 껴도 다 평균 등급을 내면 1.5등급이 나와요. 거의 결국 마지막에 해보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안 나와버리면 내신을 열심히 안 해요. 포기를 해버려요. 학교를 적당히 낮은 데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원서를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수시 원서를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 거기다 훨씬 안 나와요. 거의.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면접일이나 아니면 논술 날짜가 수능 이후인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럼 수능을 잘 보면 거기를 빼시면 되는 거고 수능을 못 보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원서를 쓰실 때는 그게 제일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경희대는 떨어졌는데 고대는 붙기도 하죠. 그렇게 수시라서 뭐 말도 많죠. 뭐 오히려 더 금수저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되게 공정해요. 학교에서 뭐 얼마나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내신 등급이 좋은 애가 상이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걔가 훨씬 더 대회에 많이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점수화시켜서 내는 거를 대학에서도 너무 정성적인 평가만 있는 상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경시대에는 시험처럼 다 치거든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가서 하는 활동들이 내신이 적어도 2등급 때까지는 되시면 의미가 있고요. 내신이 3, 4, 5등급이 되시면 그냥 비교과 안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수능을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논술 준비를 하지만. 논술을 애들이 보통 정말 길어봤자 1년을 준비를 못해요. 전체 기간을 합치면. 그래서 얘가 문과인데 나머지가 수능적이 그저고요. 근데 국어를 좀 잘한다. 최저 정도는 맞출 수 있으실 것 같다.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어는 애매한데 수학이나 과학은 그래도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먼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생들. 내신이 너무 나쁘면 어차피 종합전형으로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논술전형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6개 논술, 6논을 쓰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논술 대비라는 게 무조건 학원을 다니면 잘하냐 그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아니기는 한데 다른 애들도 너무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수능하고 논술을 연계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준비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과 논술을 하더라도 수학이랑 과학인데 수학, 과학이 수능이 안 된 상태에서 논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논술을 쉬운 거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서 수능을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어도 그 논술을 하기 위해서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수능 국어에 도움이 안 돼요. 당연히 돼요. 그렇게 두 개를 같이 관점을 보시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를 아예 포기하실 것이 아니고 논술로도 가시는데 그러면 수능에서 고득점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는 정시가 훨씬 불리해요. 그리고 그 논술 준비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확실한 거. 그래서 수시를 끝까지 준비를 하시고 떨어지시면 정시로 가는 건 맞아요. 그 수시도 논술 전형 쓰셔도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거든요. 맞추기 어려워요. 등급이 저렇게 높잖아요. 다 떨어져요. 그냥 올해 그래서 고대는 2월이 넘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수시로 지금 2년을 올해 처음 제도 바꿔서 연계고대가 둘 다 지금 제도 바꿔서 하는 첫 해라서 수시 인원이 훨씬 문제다가 최저가 높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커요. 재학생들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최저 잘 못 맞춰요. 왜냐면 재학생 위주의 전형이잖아요. 수시가. 그럼 정시를 이어지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서를 쓰실 때는
확실하게 가장 비율이 잘 맞는 학교를 한 군데를 픽스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2개에서 비율이 맞는 학교를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서를 쓰실 때 쭉쭉쭉 리스트업을 해서 그럼 여기를 썼을 때 이 점수대 비슷한 애가 가고내는 동국대를 쓰고 나머지는 어디 쓰고 할 것 같으니까 얘가 이 높은 과에서 붙으면 여기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상담을 받으세요. 정말 엄마가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받으시든지 뭐 그런 기관에 가서 받으시든지 보다 어머니 계시면 그렇게 꼭 하시는 게 좋아요. 한 군데만 받지 마시고 여러 군데 받으셔도 돼요. 저도 상담을 하면 저랑도 하시는데 여력이 되시면 몇 군데서 더 받아서 오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제가 해드리면 더 좋거든요. 제 것도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한 번 쓰는 거거든요. 원서를 쓰실 때는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써도 돼요. 그게 돈 약한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게 더 좋아요. 그 정도는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성적이 별로 안 나온 상태에서 전략을 많이 짜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전략 몰라도 돼요. 성적이 나오면 그냥 와서 바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의대를 가면 의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거의 다 만점이 나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의대를 고르실 때 유불리를 따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공부커를 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 그대로 가상원서를 꼭 써보세요. 고등학생 어머님들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몇만 원 내면 모의전만 해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가입하셔도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책을 사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아까우시면 재정에 오셔서 신청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조금 받아드릴게요. 어차피 안 보실 분들이니까 물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